자, 우리 이어서 볼게요. 탄력성의 응용 한번 봅시다. 자, 포인트 7 한번 보시죠. 자, 7번째 포인트인데요. 탄력성의 응용. 자,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 이제 어떤 탄력성이 있나라고 하면 가격 탄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 탄력성이 있죠. 물론 이게 소득이 변했을 때 소득 탄력성 이렇게 쓸게요. 아니면 다 쓰면 이렇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요. 이거를 뭐 A의 B의 탄력성 뭐 교수님 교과서에는 그렇게도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그냥 이 세 가지밖에 안 하니까 세 가지로 바로 보시죠. 자, 그러니까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념 1번 보시면 정의 보시면 자,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소득에 대해 얼마나 수요가 민감한가의 정도 네, 그거를 우리가 측정한 거예요. 요거를 측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소득의 수요가 반응하는가. 자, 측정하는 방법 볼게요. 2번 측정법 어떻게 보시면 자, 소득 탄력성이니까 M이라고 쓸게요. 자, 부모는 뭐가 변합니까? 라고 하면 소득이 한 단위 변했을 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변화율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소득에 충격을 주는 거니까 소득의 변화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수요량이라 해도 돼요. 수요의 변화인데 이게 소득 동네에서는 이제 또 그 곡선 상위 이동으로 이제 앵겔 곡선에서 표현할 거니까 뭐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수요 곡선이 이제 가격과 Q의 상태에서 할 때는 양자를 빼야 되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M분의 델타 Q가 얼마나 변하고 QX가 또 M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나타난 값이 이제 소득 탄력성인데 이 값이 0과 1을 기준으로 우선 첫 번째 봅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요. 0보다 크게 되면은 이게 정상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되면 정상제고요. 여기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0보다 작아요. 그럼 이거는 열등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보시죠. 열등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화를 분류하기 위해서 또 1을 기준으로 또 분류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정상제 중에서도 필수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필수제, 사치제는 원래는 가격 탄력성도 영향을 미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소득 탄력성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원래는 제1순위예요. 0보다 커요. 필수제, 우리 쌀과 같은 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지만 그게 1보다는 작습니다. 반면에 사치제가 이제 또 우리가 사치스럽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치제는 정상제 중에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도 큰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 오른쪽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정상제인 경우는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우측 이동하고요. 열등제는요, 좌측 이동한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교차 탄력성 볼게요. 교차 또는 대체 탄력성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개념 보시면 우리가 다른 재화의 가격은 Y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Y제 가격이 변화에 자, 우리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X제예요. X제. X제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반응의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걸 측정한 게 교차 탄력성 이거예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거기 계산하는 것도 볼게요. 그 뭐 측정하는 거 볼게요. 측정. 자, 이게 Y제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차 탄력성을 하첨자 XY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분모는 뭐냐면 Y제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가격의 변화율. 우리가 변화율을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그 측정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XJ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 분모는 델타 P Y가 변하는 거고요. 그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냐? QX분의 PY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식 거기 정이 나와 있고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교차 탄력성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요. 0보다 큰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부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재화는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체제 관계. 그리고 이제 0보다 작게 되면은 이 두 재화는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보완제 관계.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부호가 이제 Y제 가격에 대해서 부호가 플러스면 대체 관계고 아까 본 것처럼 마이너스면 보완 관계다. 그래야지 이제 시험 시간에서 시간 단축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대체 관계라는 게 느낌이 뭐예요? 대체제 관계라는 게 이게 서로 경쟁 관계예요. 제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 관계죠. 그래서 경쟁과 관련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완관계는 이게 아군입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제가 살아야지 나도 살고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보완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참고는 보시면 내구재 같은 경우에 가격 탄력성이 보니까 거기 보시면 내구재인 자동차는 휘발유 같은 비내구재에 비해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장기가 단기보다 더 작아요. 약간 그 예외적인 경우에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뭐 요즘은 잘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내구재는 약간 사치재에 가까운 거잖아요. 자동차, 가구, 냉장고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재화의 가격이 자동차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보통 이제 단기에는 약간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탄력적인데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자동차 소비량이 처음에 단기에는 아 됐어 안 사 이렇게 해서 팍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이 자동차나 가구 이런 것처럼 한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내구재라 그래요. 단기에는 소비량이 팍 줄다가 자동차 없이는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밥은 이제 조금씩 먹고 돈을 모아서 장기가 되면 가격이 비싸져도요. 어차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이 되는 거니까 소비량이 줄긴 줄겠지만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장기에 탄력성이 오히려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이 작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랑 달라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장기가 탄력성이 커요. 왜냐하면 어떤 휘발유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뭐 대체 수단을 많이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랑 다릅니다. 그래서 but 써드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기의 탄력성이 훨씬 더 작죠. 장기의 탄력성이 더 커요. 이거와 반대로 작동된다. 반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하면은 장기가 탄력성이 크다라고 푸세요. 아셨죠? 내구재가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생각을 머릿속에 하진 않는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성이 크다. 맞습니다. 근데 내구재라는 특수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보시고 또 하나의 참고.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정한 경우인데 거기 보시면 Q는 P의 마이너스 뭐 알파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일반화시켜서 Q는 여기 K를 집어넣어요. K를 집어넣어서 이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K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P의 알파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탄력성이 바로 요 마이너스 알파가 탄력성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빼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탄력성이 알파로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Q는 여기가 10이라 그러고요. 저게 P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P분의 10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이런 경우.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거 머릿속에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이 탄력성이 항상 1인데 이걸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할게요. P를 이쪽으로 보내봅시다. 보내보면 10은 P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Q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판매 수입, 총 수입. 그러니까 이게 판매 수입, 총 수입이 일정한 경우에요. 기업의 판매 수입이 수입과 총 수입이 같은 말이에요. 총 수입이 일정해요. 일정한 경우.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기업의 총 판매 수입이 일정한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 항상 뭐 1이다 아니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이제 그림을 그렸죠. 직각삼각선 형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Q고요. 여기가 P입니다. 직각삼각선 형태가 돼요. 왜냐면 이거 P분의 1이니까. P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1일 때는 Q가 10이야. P가 1일 때는 점점점점 Q가 10이에요. 이렇게 대응되는 게. 자, P가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P가 2일 때는 5예요. 점점점점 해서 5에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P가 2면 2분의 10 하니까 Q는 5 이렇게 되죠. 만약에 P가 10이면 거기 대응되는 게 1 이렇게 됩니다. 1 이렇게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럼 판매 수입은 뭐야?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Q니까 이거 면적이라니까요. 이 면적이 TR이야. 이 면적이. 이 TR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 곱하기 5도 TR이 10으로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10으로 일정해요. 자, P가 1일 때는 Q가 10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일정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 면적이 일정해요. 그래서 판매 수입이 일정한 경우에 탄력성은 뭐 일정하게 된다. 이 경우는 주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예, 공유를 할 때 10으로 일정한 경우 그랬을 때는 이게 예산선 해가지고 소비자 선택으로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우선 요거 형태를 알아두시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알파가 탄력성이구나 이렇게요. 이번에 무슨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2019년도 지난주인가 뭐 이렇게 지방직하고 서울시가 시험 봤거든요. 거의 20문제씩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냥 뭐 쉽네 해가지고 거의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화폐 수요 관련해서 보몰 토빈에 관련된 화폐 수요 관련해서 이런 식의 이제 함수식이 나온다고요. 약간 이렇게 보면 이게 P가 있고 뭐 거래 비용, 유통 비용, 소득 Y 이렇게요. 이걸 다시 쓰면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B의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Y가 소득이에요. P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원리를 활용하는 거야. 이 원리를. 그래서 2019년 그 문제를 제가 우리 그 간평 거기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해설을 유튜브로, 그러니까 거기 그 에듀윌에선 찍었어. 거기에서 이제 시간 날 때 찍는 거라서 칠판에서 찍긴 했는데 그걸 무슨 뭐 찍은 거를 파일을 제가 받으면 올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그냥 제가 글씨 쓰면서 한번 설명 짧게 드릴게요. 지금 봐야 됩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만 해 두시고 나중에 객관식 끝난 다음에 원래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19년이죠. 2020년대 1월달, 2월달쯤 됐을 때 2019년도에 봤던 여러 가지 기출 문제 뭐 회계사나 간평사나 그런 걸 따로 하긴 했는데 별로 뭐 호응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하거나 기출 봐야 될 타이밍인데 막 그냥 눈앞에 닥친 거 암기하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뭔 기출이야 설마 이렇게 해서 안 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동영상으로도 찍으면 좋겠다 해서 뭐 이런 거 좀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계사나 간평사 시험은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간평사 문제는 제가 회계사 문제는 1시간 동안 그냥 한 20문제를 풀고도 시간이 남거든요. 그냥 이거 답이 그냥 3번이네요.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억지로 그냥 설명하는 거지. 답이 그냥 3번인데 간평사 시험은 한 문제당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카페에다도 올리고 있잖아요. 1번부터 올렸는데 역시 뭐 조회수도 별로 없고 호응이 없어서 그냥 하다가 지금 멈췄어. 20번까지인가 25번까지인가 하다가.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왜 하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해설이나 달아서 그것도 다루는 게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상황인데 그 간평사 같은 거는 회계사 같은 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공무원 시험은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은 아니고요. 당장 봐도 아마 할만할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 강의할 때 나눠줬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좀 더 레벨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했던 것들도 사실은 제가 다른 교수님하고 책 쓴 모의고사 그 문제를 그냥 여러분께 사실 드린 거거든. 그것도 책으로 출간하긴 했는데 그 앞에 모의고사 뭐 경쟁이 있잖아요. 그건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게 되면 간평사 시험은 좀 난이도가 있지만 점수가 80에서 막 90점까지 가는데요. 그럼 80점 정도 한 70% 공부하면 70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그걸 70% 공부하면요. 그것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냥 암기하게 되니까 점수는 40점에서 간당간당해요. 이 꽈락이냐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험이 60이나 뭐 70 요 사이 되는 게 없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공부를 8, 90점 해놨는데 실전 시험장 가서 아이고 마킹을 실수한다거나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깎아먹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뭐 40이나 50 정도 공부를 했는데 60 간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많을수록 그 정직성이나 결과는 이렇게 사실은 더 많이 수렴해요. 그러니까 100문제 객관식 하면 차라리 더 나을 텐데 토익 비슷하게.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은 또 20문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우리가 앞에 뭐 소비자 이론 같은 거 막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20문제니까 이게 범위는 이렇게 많고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자 이게 여기 보시면요. P가 아니고 죄송해요. R이죠. R 죄송해요. 안 하다 보니까 이자율의 반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물론 P도 여기 넣긴 해요. 근데 P분의 D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자 그러면 괜히 헛소리 하다가 발견을 못했네요. 이게 소득 탄력성이죠. 소득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비춰가지고요. 소득 탄력성이 1이다 해서 틀리게 나오거든요. 아니요. 2분의 1이에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는 증가하는데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는 역시 2분의 1이에요. 근데 절대값 씌워서 쓴다라고 하면 이자율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이렇게요. 자 이건 말고 요거 한번 볼까요? 어차피 하는 김에 한번 봅시다. MV는 PY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교환 방정식이죠. 고전학파의 교환 방정식 화폐 수량설에서 쓴 거예요. 이것도 은근히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변화율로 나타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명시적인 화폐 수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화폐 수요랑 비슷하게 간주를 하게 되면 이 V분의 1이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PY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 거랑 보면 V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P에 여기 1이 생략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증가하면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데 1로 증가하고요. Y도 여기 보시면은 1 이렇게 있으니까 소득 탄력성이 1이죠. 이 경우는.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위에는 약간 케인작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뭐에 대한 소득 탄력성? 화폐 수요에 화폐 수요에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격 탄력성도 1이고 이자율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 탄력성은 이자율은 네, 여기 보시면 R이 있는데 R의 빵승이에요. 빵승. 그러니까 이게 아래 빵승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자율 탄력성은 빵이다. 이자율에 영향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작파는 이자율에 영향 받는데 마이너스로 고전학파는 이자율에 영향 받지 않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만 상정하는 거예요. 얘는 약간 이자율도 영향 받는다 했으니까 약간 케인작파에 가까운 화폐 수요고요. 네, 거기까지 연결하면 그래서 이게 케인즈 학파의 보멀토빈의 화폐 수요 이론 해가지고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를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되는 것이고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교환 방정식 뭐라고요? 고전학파잖아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다라고 보시면 화폐 수량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시에서도 뒤에 다시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뭐 완전 뚱딴지 같이 엄하게 나와가지고 이걸 막 암기하시더라고. 그냥 암기할 게 아니고 요거 떠올리시면 돼요. 요거. 여기 붙은 지수가 탄력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뭐 요거 해서 직접 계산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뭐 객관식에서 뭐 굳이 계산을 할 필요까지는 없죠. 뭐 변화율로 나타내서 해도 되긴 하고요. 네, 그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변화율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제 성장 회계 방정식 그 있잖아요. 경제 성장 방정식. 그걸로 쓸 수 있어요.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 볼게요. 한번.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변화율로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기본 강의를 우선 들었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살짝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곱하기는 더하기로 된다라는 거 봤었죠. 이거 다 더하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통화량이 얼마나 변했는가 이거 더하기 이게 EC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유통속도 그리고 이게 P분의 델타 P 그리고 여기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Y분의 델타 Y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얘를 화폐 수요라고 할게요. 화폐 수요로 간주합시다. 수요 공급에서 엄밀한 의미니까 화폐 수요는 아니에요. 고전학파는 화폐 수요 관심 없어. 공급 쪽에 관심이니까. 근데 굳이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 화폐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구해 본다 할게요. 화폐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소득이 변화했을 때 화폐 수요가 얼마나 변하니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야? 소득만 변화해야 돼요. 소득만 변하고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다른 것들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거 뒤에 우리 객관식 할 때도 이 패턴으로도 풀 건데요. 그럼 얘만 변하고요. 그랬을 때 얘가 얼마나 변하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관심 없는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유통속도는 빵이라 가정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격 탄력성은 뭐야? 가격만 변하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나 소득은 고정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도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변하면 얘 그대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1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본 것처럼 그냥 1 바로 찾아낼 수 있다고. 근데 직접 계산을 하면 뭐 진짜 미분해서 해도 되고 요거 이용하시게 되면 소득이 얼마 변했을 때 이거요.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화폐 수요가 얼마나 변합니까? 이 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1 이렇게 된다고요. 자, 위에 걸로 해볼게요. 여기 걸로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 성장회계 방정식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성장회계 방정식. 거기 보시면 Y는 A에다가 뭐 L에 알파, K에 베타 이렇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로 했습니다. 저 뒤에 거시 파트 있어요. 뭐 굳이 갈 것까지는 아니니까 여기다 그냥 살짝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경제성장의 원천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우리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이게 그로스 어카운팅에서 성장회계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Y인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합니까? 하면 이거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그러고요. 원래 이제 로고스여서 알파가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변화율로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얘가 A가 되고요. 알파 내려와요. 그래서 L분의 델타 L 더하기 베타 K분의 델타 K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 값이 주로 이제 알파 베타는 1이다 이렇게 해서 1차 동차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값이 주어졌을 때 저 값들에 집어넣어서 값 A가 총 요소 생산성을 구해라. 그게 많이 나와요. 이번 뭐 공무원 시험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번 나와 매번. 요거 한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솔로 모형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보세요. 요거 알파 베타 이 지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저걸로 이제 변화율로 나타냅니다. 변화율로 나타내면 이걸 객관식에선 이렇게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객관식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정리하면서 심화 가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객관식 때는 자 그냥 탄력성이 이거 2분의 1이죠. 예, 그러면 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요? 늦었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는데 막 못 받아들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뛰쳐나가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살짝 해볼 필요 있어요. 이거 똑같이 변화율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화폐 수요에 대한 변화율을 씁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요. 지수 나온 거 앞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2분의 1이 내려가고요. 이 B가 뭡니까? 한번 뭐 거래 비용, 유통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B분의 델타 B 그 다음 저거 플러스 2분의 1이 내려가요. 그럼 Y분의 델타 Y 그냥 곱하기는 그냥 더하기로 되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이요.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R 위에 있는 지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내려와요. 그래서 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한 다음에 R분의 델타 R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소득 탄력성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요, 소득만 변하고 얘네들은 안 변해야 돼. 없고 얘도 없어요. 그럼 탄력성 구할 때 어떻게 돼?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2분의 1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하잖아. 얘가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 탄력성을 구합니다. 요것이 그대로 써요. 그럼 소득 탄력성을 구하면 분모가 화폐 수요가 얼마나, 아이고, 소득이 변화했을 때 y분의 델타 y, 화폐 수요가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소득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소득만 변하고 얘네들은 다 변화가 없어요. 세터리스, 페리부스는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율도 변화가 없어요. 얘도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빵 이렇게요. 그러면 소득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씩 쓸 수 있죠. 그냥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요. 만약에 이자율의 탄력성 구해요. 그러면 소득이 이게 빵이고 얘도 없고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 식 그대로 쓰고 변화율로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고, 뭐 더 쉽게 하는 건 그냥 요거 보고 2분의 1이네 이거는 이자율의 탄력성이 빵이네. 이것도 은근히 간평사 시험에서는 자주 물어봐요. 아예 어떤 관심 있는 변수가 영향이 없으면 탄력성은 빵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좀 잘 봐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참고 3번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참고 4번도 체크하세요. 이게 늘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림만 거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참고 4 한번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는요, 뽀르코 공식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점에서 탄력성을 구한다 합시다. 그럼 얘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렇죠? 이게 A점에서는 여러분 우리 객관식 때 보긴 할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탄력성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B점이라 합시다. B점. 자, 그러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요, A와 B는 탄력성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왜냐면 이게 분모분의 분자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B도 여기서 보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요. 저기요, X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X로 봐도 돼. X로 보면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돼요. 그럼 B는요? B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주어진 정보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여기서부터 하면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푸는 건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셔야죠. 겹치는. 그래서 A와 B는 수요 곡선상에서 위치랑 기울기의 차이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일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이 객관식 때 엄청나게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이번에는 C와 D를 할게요. 여기에 있다 할게요.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이거 뭐 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왼쪽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값이 주어지게 되면 이것도 C는 점점점점, D는 어디가 탄력성이 클까요? 그럼 얘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계산하세요 보다는 이제 값의 크기를 물어봐요. 탄력성이 C점일 때랑 가격 탄력성 D점일 때랑 이걸 한번 물어봅니다. 자,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분모분의 분자니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일 때가 탄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정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한 두세 개, 세 개, 네 개까지는 되는데 전에 회계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보면 깜짝 놀래요. 8개를 갖다 놓고 비교하세요. 막 이래요. 뭐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장난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막 하다가 이게 뭐야? 근데 몇 개만 해서 그냥 객관식이니까 골라내시면 되죠. 자, 이거는 수요의 탄력성인데 이게 뽀르코 공식인데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예,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왼쪽 그림 한번 볼게요. 제일 왼쪽. 이게 Q가 되고 이게 P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공급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공급곡선이. 그때 거기 A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다 할게요. 그럼 보조선을 그리셔 가지고요.
이것도 분모분의 분자하면 헷갈려. 어디가 분모인지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원점분의 전체다. 전체는 여기 x축을 가로지르는 걸 전체라고 약속합시다. 그래서 원점까지, 원점이라는 건 원점까지의 거리예요. 그리고 x축을 가로지르는 길이. 그러니까 원점분의 전체 하면은 이거는 1보다 작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가운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물어봐요. 만약에 공곡곡선이 여기가 q가 있고 p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원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직선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뭐 A점에서의 뭐 B점이라 할게요. 탄력성을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원점분의 전체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똑같네. 그래서 탄력성이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B만 탄력성이 1이 아니라 여기 다 탄력성이 1이야. B 다시도 그렇고요. B 다시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요 위에 선상은 원점분의 전체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다 탄력성이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제 장난을 칠 때는 이제 무지막지하게 그려요. 이렇게 해서 막 곡선을 3개를 그려놓는 거죠. 3개를 그려놓고 쭉 해서 여기가 공급의 탄력성인데 B, 여기가 C, 여기가 D.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BCD에서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다 1로 똑같지. 그럼 아무튼 뭐 그런 장난을 칩니다. 요즘은 좀 안 하고 있는데 또 슬슬 그분이 또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한번 잘 봐주세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출제 그 기간은 다르지만 간평사 수준 시험이 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아마 회계사랑 간평사랑 거의 제가 봤을 땐 좀 회계사보다 조금은 더 쉽긴 한데 좀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 쪽은 더 훨씬 좀 레벨이 낮아서 우리 간평사 문제에 해당하는 게 한 4문제 정도가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 20문제에서 그게 이제 변별력을 위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되게 좀 쉽게 되는 것이고 간평사는 다 그냥 그 4문제 수준이 전부 다 40문제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느 한 문제조차 다 난이도가 아주 쉬운 건 별로 없어요. 한 2-3개 정도 빼놓고요.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은 그 위에 있는 거를 다 걸러낼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까지가 안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 보는 친구들 뭐 수험생들 보면은 야 이번에 한 3-4문제가 2-3문제가 어려웠어.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들만 다 40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제가 한 60% 공부하면 60점 나오나요? 아니라니까요. 가끔 이제 게시판에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뭐 아니면 도예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꽈락자가 또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그 대신 해 두시면 그 다음에 혹시 2차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요. 경작은 이 휘발성이 좀 별로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런 핵심 강의 좀 보시거나 아니면 필기했던 거 요거 좀 보시면서 객관식도 끌적끌적 하면 금방 다시 또 80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한 번 잘 안 해놓으시면 다시 뭐 그 시지프 신앙가 그처럼 이제 공으로 올렸다가 다시 또 맨땅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애매해. 뭘 어떻게 공부할지. 기본 강의를 들어야 합니까? 근데 또 안 들어. 이런 건 대충 어디서 들어본 기억은 있거든.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객관식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풀면은 역시 점수는 또 꽈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좀 딜레마야. 아셨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 다시 뭐 경작을 하시게 되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약간 좀 그래요. 애매합니다. 네. 자, 그렇게 돼 있고 요거 보시면 이거 한번 볼게요. 원점분의 전체인데요. 우리 전에 했었는데 얘가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어떻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저기 태양이 있어. 저기 저 멀리서까지 가요. 아니 저 멀리서까지 가면 원점분의 전체인데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태양의 태라고 쓸게요. 그럼 쭉 내려 그리면 원점분의 전체인데 태양에서 보면 이 차이가 그냥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0에 수렴하니까 1에 가까워진다고요. 1에 가까워져. 얘는 당연히 1보다는 크고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은 작아지면서 1에 수렴한다. 예,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잘 봐요.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원점 지나는 거 아니야. 예, 오차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8 넘어갈게요. 네. 네? 작다가, 네, 좋은 자세네요. 주무시다가 깨셨네. 네, 잘 하셨어요. 네,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업을 듣나 안 듣나 일부러 테스트하는 건 아닌데 중간에 알려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유튜브를 찍거나 스튜디오에서 찍게 되면 심심하잖아. 제가 헛소리를 해도 이게 맞았나 틀렸나 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합니다. 그럼 그렇군요. 이렇게 되기도 하죠. 감사해요. 자, 8번 넘어갈게요. 다른 분들은 왜 알고 있었죠? 다른 분들도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셨죠? 네. 다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한번 볼게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자, 우리가 시장을 활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시장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으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거래를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시장 하면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고요. 교환, 이게 국가 간의 거래고 국가 간의 무역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 있으니까 시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장의 교환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 피해를 보면 피해 보는 사람 시장에 나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뭔가 상호 이득을 얻게 되니까 전부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윈윈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얻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참여했을 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소비자죠. 그래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 그러고 생산 공급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 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인 그림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D가 있고요. 공급 곡선이 있고요.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자, 영역을 표시했어요. A와 B와 C 이렇게 했습니다. 자,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소비자 잉여 볼게요. CS는 컨슈머죠. 소비자가 최대한 구입할 용의가 있는 총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총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은 이거예요. A, B, C 이렇게 돼 있어요. 색깔을 칠하시면 거기 밑에 그림 옆에 써놨습니다. A, B, C예요.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균형 가격이 되고 거래량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실제 지불한 금액은 B와 C만큼이 실제 지불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A, B, C만큼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B와 C잖아. 그러니까 소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이구, 내가 이만큼까지 돈 더 낼 생각이 있었는데 들래도 되네?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생산자는 공급 곡선이 뭐라고요? 밑에서 비용 곡선이니까 내가 최소한 이만큼은 나는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C만큼은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 소비자한테 얼마를 받았습니까? BC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 BC 면적에서 C를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뺀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 요걸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밑에 참고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여기일 때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가 되는데 시장에서 만약에 거래가 위축됐다고 할게요. 거래가 위축됐다 할게요. 가만히 놔두면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래가 위축되면 주로 이제 거래가 위축되는 경우는 이제 독점인 경우. 독점에서는 어떻게 돼? 기업이 일부러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적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거기 생산량을 그림을 쫙 그리게 되면 바람직한 최적 수준이 쭉 우선 결론부터 보시면 Q스타가 되는데 거래가 위축돼서 이만큼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야. Q0. 아니면 거래가 위축되는 경우가 이제 텍스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야 우리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서 거래량이 0, 1,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뒤에 다시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또 우리가 외부성이 존재하는 건데 외부성 중에서 네거티브한 외부성인 경우에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데 플러스 외부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로운 외부성, 외부 경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 경제일 때 보통 뭐 좋은 착한 일은 뭐 하세요 해도 이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는 뭐 기부라든가 선행 같은 거는 과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과소 공급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빗금 쳐놨습니다. 뭐 A로 해놨는데 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데드웨일 로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개입하는 독점이라든가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이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실패했다는 건 뭐냐면 잉여를 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잉여를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고 그 손해 아닙니까? 더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그 비효율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효율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존재 크기는 저기 나와 있는 데드웨일 로스, 이걸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요, 사중 손실 또는 자중 손실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들은 이제 사중 손실보다는 자중 손실을 좀 많이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근데 탁 와닿는 거는 죽을 사자가 좀 좋잖아. 무게중자, 직역하는 건데, 그래서 교수님들 책에서는 사중 손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는 뭐 간평서 시험이나 어떤 시험에는 사중 손실로 나오기도 해요.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선 기본.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다 생산돼도 이거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에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과다 생산돼도 이만큼의 삼각형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과다 생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 반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망하려는 학교나 망하려는 기업은 빨리 망하도록 놔주는 게 더 낫거든요. 그게 있어봤자 사실은 연명하는 그게 이제 좀 그런 건데, 왜냐면 보조금을 여기다 안 주고 딴 데다 쓰거나 얘가 망해야지 딴 애들이 이제 더 생생한 어떤 그런 것들, 이게 뭐 가지치기 하는 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과다 생산 공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로운 외부성,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요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Q1과 같이 과잉 생산 공급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거래가 위축됐다는 건 뭐죠? 과소 생산된 거예요. Q0예요. Q0. 과소 생산이에요. 아무튼 우리한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다한 것도 나쁘고요. 과소한 것도 나빠요. 물이 100도씨가 돼야지 끓게 되는데 98도씨까지 해놓고 왜 이렇게 안 끓어 해서 포기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또 없고요. 그리고 100도씨면 딱 목표를 달성했는데 150도까지 막 해서 가열하면 그건 에너지 낭비죠. 그러니까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도 역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비효율성이 생겨요. 삼각형 면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적 전체 후생이 극대되는 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요 노랑과 파랑 삼각형이 극대되는 건데 그 크기는 요거야. 근데 이게 과소 생산되면 노랑과 파랑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조세 파트에서 다시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뒤에 보조금 파트를 넣어놨는데 그것도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보시면 최저가격제랑 최고가격제, 정부의 가격 통제에 대해서 살짝 볼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1번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탁 탑재하신 다음에 그다음 문제를 요거 보시면서 그냥 자꾸 응용해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이론 정리를 여러 번 더 본다라는 건 사실 비추예요. 한 번 정도 하신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뭐 그런 거 하신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그 문제 푸는 거랑 기본 내용이 돼 있으면 어느 걸 반복할까요? 문제 푸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최고가격제와 최저임금제로 하시죠. 최저임금제. 앞에서 봤던 수요 공급의 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최고가격제 볼게요. 가격 상한제라고도 하는데 정부가 봤을 때 뭐 임대료 시장이라든가 주택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야, 어느 정도 밑으로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개념과 배경 한번 볼게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번 개념과 배경.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정부가 판단하기에요.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정부가 봤을 때. 그래서 가격을 이제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지 마세요라고 해서 가격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여기에요. 거기 보시면 점점점점 피스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자, 이거 상한선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한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주택 임대료 상한제나 아니면 이자율 규제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평가 볼게요. 이번에 평가. 자,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하면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어요. 이렇게 낮추게 되면 요 가격 하에서는 공급하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excess demand가 발생합니다. 1번. 그래서 이 초과 수요를 이제 막 어떻게 할당합니까? 이게 공급량이 제한돼 있잖아. 저요 경매 비슷하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착순이나 배급 아니면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별을 둬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자,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 전체적인 후생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생겨요. 데드웨이 로스라고 그랬죠. 이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비효율성의 크기를 구하세요 하면 요 크기를 구하시면 돼요. 요 크기가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됐죠. 자, 다음에 3번. 암시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암시장이 항상 발생한다고 보면 안 되고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량이 거래량이 위축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수요 곡선에 높이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죠. 이렇게. 그래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가격이니까 이 가격까지 돈을 지불하게 되면 그게 암시장, 블랙마켓이 생기는 거죠. 암표 말씀드렸죠? 이걸 구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난번에 호날두의 노쇼 할 때 그걸 뭐 얼마요? 40만 원? 200만 원? 그것까지 돈 내면서 호날두가 안 나타나서 막 슬퍼하는데 저는 그걸 왜 그 돈 주고 사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암시장 암표는 다 그 가격까지 지불하면서까지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누가 호날두 티켓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요? 4만 원? 그것도 볼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긴 하죠. 아셨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거지. 축구도 보고 여행도 가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더 행복한 건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거기요. 우리 장단기 효과는 우선 살짝 넘어가시고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될까요? 색깔을 칠하면 소비자 잉여는 자, 암시장이 생기면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될 텐데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요. 암시장이 생겼다는 전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는 잉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이 소비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란 색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우리 영역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할까요? 여기가 A, B, C, 여기가 D, 여기가 E, F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가격 차별을 실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합시다. Before and After 이렇게 한번 보시죠. After. 자,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되나 보고요.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총 잉여 한번 사회 전체적인 총 잉여, 토탈 잉여 보시죠. 원래 소비자 잉여는 A, B, E였어요. A, B, E 이렇게 있고 생산자 잉여는 C, D, F 이렇게 되는 거죠. C, D, F. 한번 보시고 이제 색깔로 이미지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럼 A, B, C, D, E, F가 됩니다. 그래서 총 잉여는 A, B, C, D, E, F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가격 통제라는 정부의 규제가 실시가 된 거예요. 특히 가격 상한선 이걸 설정한 거예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상 가격 올릴 수 없어 이렇게 된 거니까 암시장이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암시장이 없다라고 가정하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암시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없다라고 하면 소비자 잉여는 낮은 가격. 근데 거래량 위축됐어. 그래서 이만큼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이거니까 A, B, C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돼요. 그래서 A, B, C만큼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지 감소할지 보면 이만큼은 날아갔는데 C만큼을 얻게 되니까 알 수 없어요. 어느 게 더 큰 거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거래량 위축되어 가격도 폭락하니까 뒤로 위축돼 버립니다. 뒤로 이렇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감소하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 사회 전체적인 총잉여 볼게요. 총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D 이렇게 돼서 사회 전체적인 총잉여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전체적으로 생산자 잉여 감소한 크기가 이제 또 커지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총잉여는 감소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E는 허공으로 사라졌고요. F도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EF가 갑자기 허공으로 어디 갔어? 이렇게 열리 가지 못하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문제는 식을 준다니까 요즘 문제가 한 절반 정도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요 함수 주고 공급 함수 주고 최저 가격, 균형 가격 구한 다음 여기 보시면 최고 가격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소비자 잉여 크기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럼 저 삼각형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렇게 쫙 알고 있는데 시험장 가면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럼 계산 문제를 못 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계산. 근데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또 시간이 있으면 빨리 푸는데 시간이 우리가 이제 촉박해요. 태양이 있네. 아무튼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최저가격제까지 하고 쉴 테니까 한번 잘 봅시다. 2번. 최저임금제로 할게요. 최저임금제. 자, 이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너무 작아가지고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야, 이거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야.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임금이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기업이 노동의 수요예요. 기업이 노동의 수요 주체예요. 수요 주체라는 거 그거 잘 보시고요. 노동의 공급의 주체가 이제 근로자,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공급의 주체는 근로자가 노동의 공급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이렇게 임금 수준이 결정이 될 거예요. W0 L0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정부가 봤을 때, 야,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너무 낮은 것 같아 해가지고요.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임금을 올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면, 당연히 노동의 수요인 주체는 임금이 올라가서 노동 수요를 이렇게 줄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역시 노동 수요가 위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왼쪽하고 비슷하게 보면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서요. 노동의 수요를 나타내는 기업이에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왼쪽 색깔 보시면 원래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있는데 색깔로만 할게요. 요게 바로 소비자 잉여야.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소비자가 누구라고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소비자 잉여니까 기업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받게 되는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는 원래 이만큼의 생산자, 공급자 잉여였는데 임금은 올라가요. 대신 거래가 위축돼요. 그래서 색깔로 표현하면 이렇게요. 쭉 해서 이게 바로 생산자, 공급자 잉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공급자 잉여, 공급자 잉여. 여기서 공급자는 노동자, 근로자예요. 근로자의 잉여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 잉여는 뭐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알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탄력성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사회적 후생 손실만큼 후생 손실이 생겨요.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잘 보시고요. 자, 우선 개념과 사례 거기 보시면 최저임금제 임금이 올라간 다음에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거시로 가게 되면 임금의 경직성.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죠. 실업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요 임금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인데, 그렇죠? 15명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는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 초과 공급 상태가 바로 실업 상태다. 실업자가 이만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2번 해고된 노동자 후생은 오히려 감소돼요.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아니 뭐 취업한 사람들은 뭐 나쁘진 않겠지. 더 준다니까. 근데 잘린 사람들은 아예 저는 그냥 50만 원이라도 받을 생각이 있는데 아예 그것마저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사실 빈곤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빈곤한 사람은 아예 일자리 자체를 박탈해 버리니까, 일자리 자체를 파괴해 버리니까 뭐 오히려 더 후생은 감소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총 노동소득인데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노동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자의 근로소득이라 할게요. 근로소득은 당신은 얼마 하는 임금에 몇 명 채용했습니까? 얼마 이 노동을 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으로 표현하면 이쪽에다 할게요. 이쪽에다 하고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력성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 똑같다니까요. 자, 우리 W 곱하기 L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색깔을 다시 한번 칠해 볼게요. 얘가 최저임금 실시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W0,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있었다 합시다. 얘가 L0, 그래서 10명이 이제 고용되고 있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노동자의 근로소득은 요렇게 나타낸다니까요. 요렇게. 이게, 이쪽 지울게요. 노동소득이에요. 노동소득.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노동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1만 원짜리 하는 노동자를 10명 채용했으니까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을 이렇게 2만 원으로 올렸다고 할게요. 근데 고용량이 이게 더 많이 줄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L1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2만 원으로 올렸는데 노동자 수가 한 3명만 고용됐다 합시다. 그럼 노동자의 노동소득은 6만 원에서 오히려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올려줬는데 이 경우는 고용량 감소가 더 큰 거야. 임금에 대한 노동 수요 탄력성이 굉장히 큰 거야. 그럼 노동소득은 이렇게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의 노동소득을 근로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언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임금을 올렸더니 이렇게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은 거야.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일부 피해받는 거, 고용 감소로 피해보다 임금 증가한 효과가 더 크니까 노동소득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니면 위해서는 이렇게 최저임금이 언제 그래서 효과적이냐라고 하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어떻게 커야 작아야,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임금에 대해서 잘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탄력성이 작을수록 최저임금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 효과적인 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살짝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수요 공급을 다이렉트리 물어보기보다는 이렇게 가격 통제했을 때 잉여가 어떻게 변하고 그다음 균형값 구하세요. 그리고 조세를 부과했을 때 또 탄력성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런 걸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뒤에 조세 파트는 좀 볼륨이 커서요. 잠깐 쉬었다가 수요 공급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서는 소비자의 뭐 효용과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소비자 선택 이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